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죠. 제가 글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 앞에서 속사정을 꺼내놓는 게 쑥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침마다 밥상 앞에 있으면 문득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그 평범한 삶을 갖게 되기까지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 놀랍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믿었고 그 상처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반전을 맞으며 제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잊지 못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2년 전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했습니다. 꼬부랑 노년을 맞을 때까지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낸 거죠. 태수 씨, 우리 이혼하자.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남은 인생은 그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아니, 농담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너무나 단호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희 부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난임 판정을 받게 됐죠. 그때부터 갖가지 임신에 좋다는 치료는 다 했던 것 같아요. 한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좋은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고 3번의 인공수정 실패 끝에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술을 준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아내는 매번 호르몬 주사를 맞느라 온몸이 퉁퉁 붓고 복수가 찼습니다. 채취 시술 때마다 고통에 눈물도 흘렸죠. 저도 힘들었지만 아내의 고통과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도전했던 5번의 시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아내는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아이 없이 둘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진심이었죠. 정말로 제 곁엔 아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는 선택일 뿐 그 이후로 저희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제 진심이 아내에게는 닿지 않았던 걸까요? 계속 마음을 못 잡는 듯 힘들어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니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한 겁니다.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 놓고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죠. 난임 시술하느라 지쳐있을 때 그 사람이 많이 위로해줬어. 당신은 매일 야근하느라 늦게 들어오고 나 혼자 너무 힘들었거든.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려 미칠 것 같았어요. 야, 너만 힘들고 난 뭐 콧노래 부르면서 산 줄 알아? 부부라면 어떤 어려움도 힘을 합쳐서 같이 극복해야지. 조금 힘들다고 딴 생각을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마음대로 생각해. 어차피 당신이랑 난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10년이나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 당신도 나 같은 여자 빨리 있고 더 늦기 전에 새 출발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뭐 하겠나.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씁쓸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해둔 짐을 챙겨 제 앞에서 제 인생에서 영영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땐 그렇다고 믿었죠. 이혼 후의 삶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텅 빈 집에서 거의 매일 술만 마셨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며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와 혼자 마시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안주라는 걸 챙길 의욕도 없었어요. 매일 그냥 깡소주만 들이부었습니다. 취해야 잠이 왔고 취해야 아내 생각을 안 할 수 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재혼하라고 난리였어요. 남자 나이 43이면 늦은 것도 아니다. 애도 없으니 처녀장가는 못 가겠냐. 저만 보면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더욱 강력하게 재혼을 권하셨어요. 하지만 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호되게 뒤통수 맞고 나니 다시는 여자를 믿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전처에게 당하고 나니 세상은 모든 여자가 다 똑같아 보인 겁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45이 되었고 여전히 혼자였어요. 삶은 무료했고 하루하루를 그냥 기계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 가고 저녁에 퇴근하고 술 마시고 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주말에는 종일 방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러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야근이 길어져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우산도 없이 뛰어서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야심한 시각에 남의 집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니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뒤돌아서 있는 여자에게로 걸어갔어요. 헌데 여자에게 가까이 갈수록 뭔가 알 수 없는 익숙한 향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가 바로 전처 선영이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은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고 화장기도 없이 헬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초췌한 전처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정작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산처럼 부푼 배였습니다. 누가 봐도 만삭이 분명했어요. 임신 막달의 배를 하고 2년 만에 뜬금없이 전처가 절 찾아온 겁니다.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잊으려고 노력했던 이름을 내뱉었어요. 선영아. 저를 본 전처가 힘없이 웃더군요. 태수씨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인상을 쓰며 전처의 배를 쳐다봤어요. 만삭의 배. 2년 전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떠난 여자이니 분명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애까지 가지며 행복하게 잘 살았나 보더군요. 근데 갑자기 저는 왜 찾아온 걸까요?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서? 갑자기 속에서 이 천불이 나는 것 같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싸늘한 말투에 전처가 움찔하는 게 보였네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씨, 부탁이 있어서 왔어. 뭐? 부탁? 나한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황당한 게 당연했죠. 지금 장난하냐? 이혼한 전 남편한테 무슨 부탁을 해? 전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추워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인진 모르겠더군요. 그 순간 망설이던 전처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딱 하루만 재워줘.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게 날 얼마나 호구로 보는 거지? 다른 남자의 애를 품고 나타나 재워달라고? 저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 멍하게 서 있는데 전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은행 애 낳고 꼭 갚을게. 그러더니 간절한 눈빛으로 절 바라봤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2년간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은혜? 은혜를 갚아? 상간남 애를 갖고 나타나서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 남자한테 가면 되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인내심 시험하는 거야? 제가 이성을 잃고 외치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자격 있어? 그 기세에 눌렸는지 전처가 벌벌 떨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고함에 놀란 것 같더라고요. 태수씨, 나... 됐어! 듣기 싫으니까 한마디도 하지 마! 저는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죠. 재워줘? 웃기지 마. 애 아빠한테나 가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꼴로 나타나서 재워달래? 돌았냐? 미친 거 아니냐고? 태수씨 부탁이야. 그 사람 지금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 근데 애 낳을 때가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 나 친정엄마도 안 계신 거 알잖아. 뭐라고?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니 웃음이 나더군요. 애 낳기 무서워서 저를 찾아왔다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뒤돌아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장 꺼지고 다신 나타나지 마. 문이 열리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처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을 닫으려는 순간에 기야말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전처의 신음이 들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더니 전처가 배를 움켜쥐고 벽에 기대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가... 저는 얼어붙은 채 할 말을 잃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처가 바닥에 주르륵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태수씨, 나 어떡해? 진통이 오는 것 같아. 진통? 저는 너무 당황해서 넋이 나가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애를 낳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으로 허둥댈 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져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처는 계속 이를 악물고 신음했죠. 나 좀 살려줘, 태수씨. 제발.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여자라도 그대로 놔둘 순 없었죠. 적어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만삭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주소는... 전화를 끊고 전처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선영이가 눈을 질끈 감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내 손의 촉감에 가슴이 터질 것 같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저 자신이 세상 등신처럼 느껴졌어요. 바람나 이혼한 전처가 상간남 애를 낳는데 옆에서 손이나 잡아주고 있다니.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 인간아. 그렇게 저 자신에게 외치고 싶었죠. 그러는 동안에도 전처는 계속 괴로워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한 전처는 곧바로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절 보더니 보호자냐고 묻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버무리자 간호사가 답답하다는 듯 한마디 하고 사라졌습니다. 일단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대기실 의자를 가리키길래 시키는 대로 거기 앉아서 분만실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기다리며 무슨 생각을 했는진 기억나지 않네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분만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오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아버님 축하합니다. 귀여운 왕자님이에요? 그 말에 제가 용수철처럼 뛰어올랐습니다. 네? 3.4kg로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산모님도 건강하시고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간호사가 분명 저를 아이 아버지로 단정 지은 것 같더군요.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오해를 풀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저기요, 저는... 근데 앞에 그 찰나에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군요. 마치 한밤중 길고양이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헤어지긴 했지만 전처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신기한 느낌도 들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아이였어요. 잠시 잊었던 씁쓸함이 신물 올라오듯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산모랑 아기 상태를 확인하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애아빠 아닙니다. 그 말에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까 분명 자기가 아버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니라니까 당황스러웠겠죠. 어머, 같이 오신 분 아니세요? 그냥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 도와준 겁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더 설명할 것도 없었고 그저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전처가 낳은 다른 남자의 애까지 제가 확인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응급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도왔지만 제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뒤돌아서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쳐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으슬으슬 떨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추웠습니다. 잘 살아라 선영아. 이제 정말 다신 볼 일 없겠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죠. 이제 전철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됐다는 게 더욱 실감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전철을 온전히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만삭의 배를 하고 하루만 재워달라던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1년 이런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집에서 혼자 살며 주말이면 술에 쩔어 지냈습니다. 1살을 더 먹었지만 달라진 건 나이뿐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포기를 못하셨는지 늘 전화로 재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좋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 윽박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셨죠. 당장 결혼하라는 거 아니야. 더 나이 먹기 전에 제발 사람이라도 한번 만나보라는 거야. 진짜 놓치기 아까운 자리라서 그래. 됐어요. 이 나이에 무슨 또 여자를 만나요. 다 귀찮아요. 저는 매번 심드렁하게 관심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낯선 사람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이대로 혼자 살다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외근을 나갔다가 점심때가 되어 혼자 낯선 식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있는 백반집이었는데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았어요. 슬쩍 다른 손님들 테이블을 보니 반찬 가짓수도 많고 음식도 깔끔해 보이더군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시키고 핸드폰을 보며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무심코 고개를 든 저는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전처가 한 여자와 함께 웃으며 식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더군요. 근데 정작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전처가 아니라 전처가 밀고 들어온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날 낳은 사내아이가 틀림없었죠. 저는 혹시나 전처와 눈이 마주칠까봐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다행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제가 앉은 자리 뒤쪽으로 걸어가 등을 대고 앉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1년 전 그날 밤 이후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준비도 없이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전처가 데려온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유모차에 앉아있는 남자아이가 보였어요.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가 또렷하더군요. 아이가 보채자 전처가 아이를 안아올려 데려갔습니다. 한데 문제는 자꾸 제 시선이 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아이한테요. 전처가 아이를 유아용 의자에 앉히는 모습도 조심스럽게 훔쳐봤어요. 아이가 칭얼대자 선영이가 달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더군요. 근데 이상하게 애 표정이 달라질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얼굴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낯이 너무 익은 것 같은데? 낯설지 않은 아이의 이목구비가 마음에 걸렸어요. 특히 눈이랑 코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왜 애가 나를 닮은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랐어요. 말도 안 돼. 저흰 선영이가 상간남이랑 낳은 아이잖아. 그런 애가 왜 나를 닮아? 정신 차려라 태수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쓸데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아이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고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음식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할 만큼 계속 아이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힐끔거리며 훔쳐보게 되더라고요. 아이 얼굴이 저의 돌사진 속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지나는 사람들한테 그 시절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10중 8구 전처가 안고 있는 아이라고 말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혹시 저 아이가 내 아이?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전처는 저와 헤어진 지 이미 2년이 넘은 상태에서 만삭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임신 기간을 계산해봐도 이혼하고 1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거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였죠. 근데 알 수 없는 이 끌림은 뭔지, 아무리 봐도 저를 닮은 것 같은 아이의 얼굴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전처와 일행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뒷자리라 어려움 없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먼저 전처의 지인으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준혁이 진짜 많이 컸다. 하긴 벌써 돌이 지났으니. 아이 이름이 준혁인 것 같았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더라. 애 키우다 보니 1년은 훌쩍 지나. 전처가 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근데 선영아. 갑자기 여자가 목소리를 낮추고 전처를 불렀지만 저에게는 그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이 아빠한텐 정말 계속 말 안 할 거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구겨졌어요. 상간남의 얘긴 굳이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게 무슨 소리지? 그 상간남한테 애 가진 걸 말 안 했다는 거야? 이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1년 전 아이를 낳던 날도 그렇고 왜 전처는 아이에 대한 걸 상간남한테 기대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아이를 가진 후에 남자와 헤어진 건가 싶더라고요. 그때 전처가 한숨 쉬며 엄청난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대로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죠. 말해서 뭐해? 그 사람은 내가 바람나서 이혼한 줄 알잖아. 이 아이가 나님 때문에 냉동했던 배아로 태어난 거 알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냉동배아? 냉동배아라고? 그럼 시험관 시술 때문에 산부인과에 냉동 보관했던 선영이와 내 냉동배아 그걸로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현기증까지 났죠. 이혼하기 전까지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거듭 실패했습니다. 그때 남은 배아를 병원에 냉동 보관해뒀어요. 이혼하면서 그 배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럴 정신이 없었죠. 근데 전처가 그 냉동 배아를 이혼 후에 저 모르게 이식했다는 겁니다. 그때 전처의 지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준혁이 친아빠잖아.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나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 태수 씨가 알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서. 솔직히 겁이 나.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잖아. 준혁이 낳던 날 혼자선 너무 무서워서 찾아갔는데 얼마나 찬바람이 불었는지 몰라. 말도 못 붙이게 하더라고. 야, 그건 다른 남자 애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혹시 만나는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럼 내가 자기 애를 낳은 게 얼마나 황당하겠어. 난 지금처럼 그냥 애랑 둘이 사는 게 좋아. 전처 지인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또 들려왔죠. 좋긴. 돌도 되기 전에 종일 어린이집에 보내서 미안하다고 속상해했잖아. 애 아빠한테 말해서 도움받으면 조금 더 클 때까지 네가 일은 안 해도 될지 모르잖아. 아니, 그건 더 싫어. 양육비 바라고 연락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좀 어때? 자기 앤데. 양육비 부담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태수 씨가 원해서 가진 거 아니잖아. 내가 마음대로 한 일을 왜 그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해. 답답하다 답답해. 그 남자도 왜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바람이 났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 10년이나 살았다며. 너 알고 지낸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나도 네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그 남자는 왜 몰라? 하긴 뭐 그러니 네가 진짜 이혼한 이유도 모르겠지. 괜찮아. 난 그 사람 원망 안 해. 우리 준혁이 낫게 해준 것만으로도 나한텐 고마운 사람이야. 애 낳는 날도 많이 도와줬고. 두 사람의 말을 들을수록 어이가 없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전처가 1년 전 제 앞에서 낳았던 아이가 상간남의 아이가 아니라 제 아이라니. 꿈에서조차 상상 못했던 일이었죠. 헌데 그 와중에도 전처 일행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영이가 이혼한 진짜 이유? 그게 뭐지? 그런 게 있었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처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조금 전까지 찡찡거리던 아이가 갑자기 깨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어요. 애가 자기 엄마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그 웃는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 저 아이가 내 아이라니. 가슴속에서 울컥하고 뭔가가 치솟아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온 힘을 다해 제 아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전처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어서 제가 다가가는 걸 몰랐습니다. 선영아! 제가 부르자 전처가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전처는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그 옆에 있던 친구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하지만 전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냉동배아라고? 이 아이가 그때 시험관 시술하려고 냉동에 둔 배아로 태어났다고 한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대답해!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이 아이 아버지가 대체 누구야? 제가 추궁하자 전처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어요. 태수씨, 정말 이 애가 내 아이야? 네가 낳은 애가 진짜 내 아들이냐고? 제가 미친 듯이 소리치자 전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 맞아, 당신 아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애를 낳아?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전처는 그런 저를 향해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우리가 시험관 시술하다 남겨둔 배아야. 이혼하고 나서 병원에서 폐기 통보가 왔는데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식받은 거야. 미안해. 진작 말해야 했는데. 사실 그날 아기 낳기 전이라도 말하려고 간 건데 당신 차가운 얼굴 보니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 저는 분노인지 절망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때가 아니라 이식받을 때, 아니 받기 전에 말했어야지. 어떻게 네 마음대로 그런 걸 결정하고 애가 돌이 될 때까지 숨길 수가 있어? 미리 말할 순 없었어. 당신이랑 나랑 몇 번이나 시험관에 실패한 건지 잊었어? 그때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한 거야. 아니, 사실 별로 기대도 안 했어. 그냥 어렵게 채취한 배아를 그대로 버릴 수가 없어서 이식받은 것뿐이야. 그렇게 수없이 실패한 시험관이 이혼 후에야 성공할 줄은 몰랐다고. 근데 오히려 마음을 비웠더니 성공하더라.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돌려 아기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애가 까만 눈동자로 저를 빤히 올려다보더군요. 저를 똑 닮은 눈과 코를 가진 제 아이,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죠. 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해서 확인해. 확실히 하고 싶어. 제 말에 전처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 길로 저희는 식당을 나와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갔어요. 점심은 먹지도 않았지만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저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는 걸까? 이 세상에 내 아이가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설렘과 기대, 두려움, 불안, 모든 기분을 다 경험했죠. 그러다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땐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결과를 확인했어요. 친자 확률 99.99%. 전처가 낳은 아이는 분명한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함께 결과를 보러 온 전처도 곁에서 같이 울었죠.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품에 안겨 맑은 눈으로 저희를 번갈아 바라보더군요. 그런 아이가 세상에 하나뿐인 제 자식이라니 그때의 감정은 지금 생각해도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저는 반쯤 얼이 빠진 상태로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그때 남자가 없었던 거야? 전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내 가슴에 상처를 주고 이혼한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놓고 만삭이 돼서 나타나?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네가 2년 만에 부푼 배를 안고 나타나서 상처난 내 가슴에 소금을 뿌렸다고! 그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어?
아내는 여전히 울기만 하면서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동문서답을 내놨죠. 미안해 정말. 끝까지 당신이 모르게 하려고 했어. 나 혼자 조용히 낳아서 키우고 싶었는데 막상 출산이 임박하니까 너무 무서웠어. 곁에 아무도 없이 병원에서 혼자 애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더라. 그래서 당신밖에 생각이 안 났어. 그러더니 눈물 맺힌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저도 또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선영이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죠. 그런 사람을 저는 차갑게 냉대하고 험한 말을 내뱉어 쫓아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아이와 전처에게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속이지 않기로 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가 나는 건 왜 그런 사실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야. 임신했을 때 남편이 도와줘도 힘들다는데 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내 아이가 자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속이 상해. 그런 제 말에 아내는 이제 아예 눈물에 펑펑 쏟으며 오열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먹이며 말했죠. 그래도 고마워. 힘든 과정 이겨내고 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날 찾아와줘서. 덕분에 그래도 출산하는 네 옆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게 고맙고 미안해. 그러면서 울고 있는 전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영이도 그런 저를 거부하지 않고 품에 안긴 채 흐느끼더군요. 그 바람에 아내 가슴에 안겨있던 아이까지 제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벅차면서도 뿌듯했어요. 아이의 부드러운 볼을 만질 때는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하더군요. 선영아, 나 아직도 믿기지 않아.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시술이 성공했다는 걸 알았을 때,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손과 발이 생긴 걸 확인했을 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게 신기하고 나도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더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준혁이가 너무나 고마웠어. 저는 전처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준 뒤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죠. 나도 너한테 고맙고 준혁이한텐 미안해. 나를 아빠로 만들어줘서 고맙고 내 아이를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렇게 저희는 지난 시간 쌓인 감정을 털어놓으며 화해와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아, 솔직히 말해줘. 도대체 그때 왜 이혼하자고 한 거야? 다른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왜 그런 건데? 하지만 전처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죠. 너를 원망할 생각은 없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이유는 알고 싶어. 제 말을 들은 전처의 얼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덮쳐왔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왜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지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저는 저대로 한숨이 나왔고 전처는 전처대로 생각이 많은지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러다 간신히 마음을 정했는지 힘들게 입을 열더군요. 그건... 헌데 하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잠깐만. 전 얼른 전화를 끊고 전처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싶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태수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니? 저는 나름 목소리를 가다듬고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역시 어머니의 촉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목소리만 듣고도 단박에 운 걸 알아차리시다니. 그래서 잠시 망설이다 그냥 다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어머니도 아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한테 아들이 생겼어요.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들이라니. 예상대로 어머니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목소리였네요. 선영이가 제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 전에 돌이 지났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저도 잘 알고 있기에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니? 너희들 헤어진 게 아니었던 거야? 그동안 만나고 있었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얘기가 길긴 한데 저희가 난임 시술할 때 냉동해둔 배아를 선영이가 이식받았어요. 그게 정말이니? 애써 침착하기 위해 노력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도 끝내 떨려오더군요. 지금 어디니? 선영이도 같이 있어? 애도?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한시라도 빨리 손주를 만나보고 싶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은 병원인데 일단 집에 가 있을게요.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전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 오신다니까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자. 뭐? 어머니가 오신다고? 왜? 어머니 오시면 불편할 것 같아? 그때부터 선영이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초조해하는 게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곤란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분명 어딘가 불편한 건 확실했죠.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해보니 저희 엄마는 여전히 며느리가 바람나 이혼했다고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전처가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는 건 거북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차분하게 선영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영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야. 처음엔 당황하시겠지만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손자가 생긴 걸 알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너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손주를 원하셨는지 잘 알잖아. 시험관 할 때마다 절에 가서 108배 올리신 거 기억하지? 그래도 전처는 계속 불안해 보였어요. 당연히 말없이 아기를 낳은 게 보통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하실 게 분명한데 너무 겁을 먹은 것 같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아, 왜 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좀 놀라긴 하셨지만 이렇게 바로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는 건 당장 애가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야. 분명히 나처럼 너한테 고마워하실 거고. 제 말에 전처가 용기를 낸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저 혼자 살던 공간에 3년 만에 아이와 아내가 함께 돌아온 겁니다. 감회가 정말 새로웠죠. 저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데 선영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무래도 어머니와 만나는 게 영 불편한 것 같더군요. 그때부터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선영이는 어머니께 잘했어요.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명절과 생신에 어머니께 내려가고 음식 넉넉히 준비해 이웃 어르신들께도 대접했습니다. 어버이날이면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항상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어머니도 선영이를 참 예뻐하시고 며느리 복 터졌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셨습니다. 근데 왜 전처가 그토록 어머니와 만나는 걸 불편해하는 걸까요? 제가 짐작하는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지더군요. 그 생각을 하다 문득 잊고 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근데 선영아, 아까 내 질문에 대답 안 했잖아. 왜 이혼하자고 했냐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은 왜 한 거야? 하지만 전처는 입술만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급해져 재차 물었네요. 솔직하게 말해. 이제 숨길 거 없잖아. 그런데 한참을 망설이던 선영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알게 될 거야. 뭐? 우리 엄마?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전처를 보고 있을 때 드디어 기다리던 어머니가 도착하셨죠. 급하게 오셨는지 숨이 차 보였습니다. 70이 넘은 연세에 시골에서 서둘러 오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았죠. 저는 얼른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컵을 쳐다보지도 않고 선영이와 그 품에 안겨있는 아이에게만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움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죠. 그러더니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선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정말 네가 태수 아이를 낳은 거니? 전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다음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선영이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얼른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무릎 꿇은 채로 전처를 올려다보며 기겁할 말씀을 꺼내놓으셨죠. 선영아, 내가 죄인이다. 날 용서해다오. 저는 영문을 몰라 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죄인이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제발. 그러면서 다시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제 팔을 밀어내며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태수야, 내가 할 말이 있다. 네가 꼭 들어야 하는 거야. 그러더니 무릎 꿇은 채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너희가 마지막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선영이가 많이 지쳐있을 때였어. 내가 선영이를 따로 불렀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때 내가 그랬어. 너흰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그냥 헤어지라고. 괜히 힘든 일에 힘 빼지 말고 내 아들 놔주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떨려왔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엄마가 선영이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어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 못난 어미가 그랬다. 그땐 힘들어하는 너희를 보는 것도 괴롭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10년이나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면 그냥 애가 안 생길 운명인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갔어. 점이요? 그래,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라. 며느리와 헤어져야 아들한테 자식복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선영이 불러서 헤어지라고 했어. 너희 둘 사이엔 애가 안 생길 거라고. 그러니 네가 재혼해서 손주를 낳아주길 바랬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선영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때 누구보다 힘든 건 선영이었어요. 근데 애한테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어떡해요? 제가 소리치자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내가 미쳤던 것 같다. 그땐 무당 말만 믿고 네가 선영이랑만 헤어지면 금방 재혼해서 남들처럼 애 낳고 잘 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산송상처럼 여자라면 학을 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설마 그래서 선영이가 남자가 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저랑 이혼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랬어. 태수가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 테니 쉽게 이혼하려면 네가 바람이 났다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내가 부탁했어. 엄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정말 제가 아는 엄마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10년이나 가족으로 산 며느리한테 잔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 어머니 얼굴을 바로 볼 수도 없었어요. 미친 듯이 분노가 치밀고 전처에게 미안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다는 게 딱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생전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때 선영이 보내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3년을 술 없인 잠들지도 못했다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나도 정말 후회했어.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수록 화만 더 났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로 선영이와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와요? 엄마 때문에 선영이는 임산부가 누려야 할 행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눈물 속에서 출산했어요. 저는 세상에 제 아이가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아무 죄 없는 전처만 원망하면서 살았고요. 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쏟으며 길길이 날뛰는 저를 향해 연신 사과하셨죠. 아니요. 엄마가 사과할 상대는 제가 아니라 선영이랑 준혁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선영아. 이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 때문에 이혼하고 태수가 망가진 걸 보면서 편할 날이 없었어.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후회했다. 그런데 너를 내쫓은 나를 할머니로 만들어줬구나. 미안하다.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아내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 분노와 흥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할머니라뇨? 엄마가 그런 말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염치로 할머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수야,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제 말에 어머니가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고 바라보시는데 두 눈에 눈물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에 도끼를 품고 그런 어머니를 향해 다시 한번 못 박았어요. 이 시간 이후로 자식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세요. 태수야,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에요? 어머니의 거듭된 사과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화도하지만 전처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길길이 날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던 선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태수씨, 제발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려 전처를 바라보며 되물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제발 후회할 일은 더 이상 아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그때 어머니가 먼저 그런 말씀하셨지만 나한테 욕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울면서 말씀하신 것뿐이었어. 어머니 성격 알잖아. 모질게 못하시는 거. 솔직히 내가 절대 이혼 못한다고 버티면 그뿐이었어. 뭐라고? 그런데 왜 그런 거야? 사실 그때 나도 많이 지쳐 있었어. 시험관에 계속 실패하고 몸도 마음도 엉망이었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제발 태수가 다른 여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차라리 윽박지르면서 화를 내셨으면 반발심이 생겼을 텐데 울면서 부탁하시니까 내 마음도 너무 아프더라. 선영이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자꾸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매번 가슴 졸이면서 결과 기다리고 실망하고 혹시나 하면서 기대했다 좌절하는 걸 반복하는 게 너무 버겁더라.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일이야. 내가 떠나면 당신은 건강한 여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만들어서 나한테 상처 주고 떠났다는 거야? 전처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 미련 남지 않게 확실히 끝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한테 정이 떨어져야 당신이 새 출발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쁜 사람이 되기로 한 거야.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허공에 대고 탄식했어요. 자그마치 3년을 저는 생지옥에서 살았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끓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어머니가 무릎 꿇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이 어밀 용서하지 마라. 네 말대로야. 난 할머니라고 나설 자격도 없지. 이대로 내려가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마.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선영이에 대한 오해 풀고 아이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정말 미안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자 온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더군요. 내가 욕심이 과했다.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선영이한테 그런 짓을 했어. 천벌받아도 싸지. 그러더니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가셨어요. 전처가 벌떡 일어나 그런 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태수씨, 어머니 잘못만은 아니라고 했잖아. 이대로 어머니 보낼 거야? 당신 3년 후회한 걸로 부족해서 평생 후회 속에서 살고 싶어? 어머니 이렇게 보내면 나도 준혁이도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선영이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엄마한테 화나지도 않아?
고작 무당말을 믿고 애 인생을 뒤흔드신 거잖아. 그런 걸 다 용서할 수 있냐고. 물론 나도 처음엔 야속했지. 하지만 준혁이 낳고 키우며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하신 건지 알게 됐어.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러신 거야. 근데 당신이 망가진 걸 보시고는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 어머니도 이미 3년간 충분히 고통 속에서 벌 받으셨다고 생각해. 전 저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았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무당이 그랬다고 했잖아. 우리가 헤어져야 자식 복이 생긴다고. 내가 시험관에 성공해서 준혁이를 갖게 된 것도 임신을 간절하게 바라며 애걸복걸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매번 의사가 마음을 비우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웠거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선영이는 시어머니를 필사적으로 감싸며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도 마음을 돌리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렀고 예상하셨던 대로 저와 선영인 재결합했습니다. 이제 준혁이는 제법 말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어머닌 뒤늦게 얻은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한 달에 한 번은 꼭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아내와 헤어져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행복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게 된 거죠. 이 모든 게 다 기적처럼 찾아오준 우리 준혁이 덕분이죠. 그런 아이가 웃으면 온 세상이 웃는 것처럼 행복에 겨워 제 심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네요. 이제 저에게 소원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이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 그 이상은 욕심인 것 같네요. 부디 여러분도 이런 저희 가족의 행복한 새 출발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도 넘치는 기쁨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